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도치 않게 두 번 인사드리겠는데요.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국어에서요. 일단은 이번 여름부터가 사실은 수능 페이스로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한번 치렀고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두 번을 치르면서 이 두 번의 모의고사로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는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가? 점수가 잘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가? 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국어를 시작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가지씩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네, 저는 김민준이고요.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이렇게 휘문중동 영동 내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을 모두 하는 강사고요. 일단 한 가지씩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방금 제가 화두로 던졌습니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국어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중3 여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학도 보고 또 문법도 보고 이러면서 거쳐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국어 공부는요. 수능 공부가 아니라 내신 공부예요. 거기다가 국어 전반을 학습하기 위한 저변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우리 아이는 저변을 잘 닦았나? 라고 의심이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문학 개념 우리 아이들 이제 완벽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반년 동안 문학을 계속 한다고 했고요. 문법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문법 완벽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한 번 공부하고 또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1년에 내신 대비 이제는 경험하셨으니까요. 몇 주 합니까? 1년이요. 우리 한 번 내신을 8주 정도 쓰지 않나요? 수업을 6 플러스 1 정도 하고 한 주 정도 시험 보고요. 그러면 32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나머지 20주는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겨울방학 때 한 10주 정도를 쓴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남은 1학년에서 남은 시간은 여름하고요. 중간 기말 사이 2주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7주가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 7주도 만약에 내신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성비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등급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으로 1학년 때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학년 때 내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내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잔인합니까? 이게요. 제가 학교에서 10년 있었어요. 고3 담임도 3년 정도를 했고요. 제가 고2 담임할 때요. 첫 상담에서 아이들한테 정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 수능으로 대학 갈래? 내신으로 대학 갈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가 긴 목적을 보고 조금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 방학 때 수능을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100% 수능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2학기 내신에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수능 80, 내신 20 정도의 시간을 쓰시면 맞습니다. 국어에서는요.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지를 쭉 먼저 개관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수능 수업에서의 컬인데요. 우리 지난 여름부터 사실은 예비고일 7월부터 2월까지 아이들하고 문법하고 문학하고 비문학의 기본적인 소양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문학 지문 읽기, 문학 개념 다 닦았고요. 그리고 문법도 한 벌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국어는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실질적으로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파생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수능은요. 우리 아이가 본 지문이나 또는 본 작품이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4개 단계로 지금부터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고2까지요. 그래서요. 한 단계씩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이번 여름입니다.
고2 학력평가를 분석할 건데요. 고1 제재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고3 제재랑 너무나 간극이 큽니다. 난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2 제재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는 지금 수능 3학년 거 풀어도 하나 정도 틀리는데, 두 개 정도 틀리는데, 또는 다 맞는데 이런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감으로 내가 푸는 것과 실력으로 푸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수능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푸는 것과 내가 읽기 능력이 좋아서 감이 좋아서 풀어서 잘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 시험 치르는 가운데 아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을 치를 거잖아요.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수능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날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감이 좋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탕부터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쌓아서 국어 실력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자,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고2 학평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요, 문학에서는 필수 분석 요소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의고사에서요, 현대시를 만약에 예로 읽어요. 그러면 이 현대시를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할까요? 질문입니다. 뭘 찾으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지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현대시 한 편은요,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읽어요. 그런데 주제를 찾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평가원에서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주제가 필요하다면 보기상자로 제시해 준다고요. 그래서 보기상자의 시선대로 작품을 읽어줘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학은요, 예술이에요. 다양한 감상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 5개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리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상자의 시선대로 읽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낯선 작품에 대한 접근법이고 독해법인 거예요. 그걸 이제 제대로 익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내용이, 자, 필수 분석 훈련을 하겠다.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던질 겁니다. 시, 소설, 수필, 극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찾아라라고 미션을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제 모의고사 세트만 들고도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참고서 없어도 됩니다. 내신은 참고서가 있어야 되지만 수능은 참고서가 없어도 돼요. 참고서가 있으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답을 알려주니까요. 이건요, 그냥 설명문을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에서는요, 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아이들하고 요 앞 시즌에 중3 때 구조 독해를 다 했습니다. 이미 6가지 구조와 화제 특성별 3가지 작품 지문 읽는 법을 다 했고요. 자, 이제는요, 뭘 할 거냐면요, 인문, 사회, 기술, 예술, 과학 영역에 어떠한 출제 포인트가 있고 그 출제 포인트에 따라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지문마다 팁으로 계속 던질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기술 지문에서는요, 기술의 구현 원리, 그 원리에 담긴 과학 개념, 그리고 기술 구현할 때 어떤 구성 요소가 있다면 구성 요소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 처리하면서 읽는 것을 체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울 겁니다. 이때는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전혀 상관없이 지문별로 훈련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요, 홀로 모의고사를 하나 들면 그냥 몇 시간이고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품의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요, 1학년 겨울부터는 이제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3학년 제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기년도에 조금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지문이나 또는 조금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작품이 있다면 그 세트들을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요, 실전적으로 제가요, 교재를 아예 이렇게 다 써놨어요. 문제 유형이 다 있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이렇게 쓰인다. 이 선택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어떤 순서다까지도요, 제가 교재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알게 할 거고요. 문형학습을 다 시킨 뒤에 이 문형에 따라서 풀이 순서도 정하고,
그리고 그 풀이 순서에 따라 작품도 읽고 선지랑 연결하는 훈련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제재로 심화시켜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2학년 여름입니다. 2학년 여름은요.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만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평가원이라고 하면 조금 낯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평하고 평가원 기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학평은요. 지방교육청에서 내놓는 모의고사들이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1년에 딱 3번 나옵니다. 3학년 거 6월, 9월 실제 수능.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요. 평가원에서 지문을 쓸 때 분명히 평가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점이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사고대로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데 정말 단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단계가 바로 요 단계입니다. 문학도 독서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이제 2학기가 될 건데요. 2학기 때는요. 이제 피지컬을 조금 키울 겁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피지컬을 키워서 작품 수도 정말 중요한 작품들 다 보고요. 그리고 변형되어서 출제될 만한 요소들 요것들은요. 우리 수능 특강의 EBS를 제가 계속 과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소스로 해서 아이들 요거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먼저 저변에 깔아 놓을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되면요. 어떤 지점까지 되냐면 제 목표예요. 수능에서 아이들을 쭉 예비고일부터 끌고 올라가서 2학년까지 딱 끝내고 나면요.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1타 선생님들을요. 그때요. 어떤 정도의 위치가 돼 있게 만들고 싶냐면 재수생의 위치가 돼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능은 누가 유리해요? 무조건 N수생이 유리해요. 왜 그래요?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그죠? 더 앞서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요. 평가원 기출 분석을 보통 3학년 때 합니다. 그것도 2학기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대 굉장히 많이 가죠? 현역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갈까요? 그죠? 그래서 제 목표는요. 2학년 때까지 평가원 기출 분석까지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새로 나오는 EBS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3학년 때 수업 들을 때 나 이거 이전에 봤는데 이런 요소가 내가 주목해야 되는 요소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수업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여름에 할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80, 내신에 2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능 준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 학평 수능 기출 요것들을 분석하면서 즉각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별로 어떠한 출제 요소가 있고 그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자료에 혹시 여기 있나요 지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필수 분석 요소에 대한 분석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분석 훈련은요. 출제진이 어떤 것들을 평가 요소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키우기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오셨으니까요. 간단하게 보기상자 같은 경우에 문항에서 보기상자는 무조건 우리한테는 문제로 치면 3점짜리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힌트가 되는 게 바로 보기상자예요. 주제를 주거든요. 작품을 한 글자도 읽기 전에 보기상자를 먼저 읽으면 이 주제에 따라 작품에 쓰인 이 내용에 따라 작품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시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실제 보기상자를 잘 읽으면 작품을 보지 않아도 선지 5개 중에 정답이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조금 트이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 되고 이게 컬입니다. 그래서 운문에서는요. 우리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명확하게 찾는 것. 그 다음에 산문에서는 인물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소설 읽을 때 갈등이라고 한다면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냐. 그러면 아이들 야 갈등이 뭐야? 그러면 싸우는 거요. 내적 갈등이요. 외적 갈등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외적 갈등은 뭐냐? 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내적 갈등은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소설을 읽을 때 그 짧은 지문 안에 갈등이 눈에 안 보여요. 어차피 소설에선 갈등 요소를 무조건 묻거든요. 근데 갈등은 어떨 때 생기는 게 갈등입니까?
또 질문입니다. 뭐 어째야 갈등을 하죠? 누군가와? 또는 나 혼자 어째야 갈등을 하죠? 아이들이 갈등을 못 찾아요. 네? 제가 무섭습니까? 갈등은요, 인물의 욕망을 찾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요, 갈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지내보시면서요, 세상 무기력한 사람이 누구랑 싸우는 거 보셨어요?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은요, 누구랑 안 싸워요. 고민도 안 해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욕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욕망끼리 싸우면 그게 내적 갈등이고요. 외부 세계와의 또 다른 사람이거나 자연이거나 사회랑 싸우면 그게 외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걸로 맨날 내적 갈등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을 모두 먹고 싶거나 아니면 둘 다 먹기 싫어야지만 그 욕망끼리 싸워야 갈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찾는 게 쉬운데도 아이들은 잘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생님이시죠? 자,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 가서 선생님한테요 이제 사귀어 보려고요 대시를 했어요. 저랑 사귀시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돌아섰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제가 눈물을 흘려요. 자, 이건 갈등일까요? 갈등입니다. 내 안의 욕망은 제한되고 좌절됐거든요. 여기 선생님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손도 잡고 싶은데 못 잡아요. 그건 내적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 찾는 훈련 하나만으로도 소설을 읽을 때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아이들이 몰입해서 읽어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장면도 나누고 인물관계도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필극도 마찬가지로요. 이 갈등 요소하고 이런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문별로 팁을 던져서 앞으로 기술 지문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경제 지문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요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지문 유형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경제 지문하고 그다음에 법 지문, 과학 지문에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이렇게 문학하고 독서, 비문학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수업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를 쓸 겁니다. 실제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될 때요. 제가 2학기 때 내신에서의 메인이에요. 내신에서 메인이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국어 문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형태소별로 중세국어를 다 뜯어서 현대문법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실제 내신 때 같으면요. 제가 하나씩 뜯어서 다 판서해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백지 테스트 봅니다.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남아서 다 치르고 가야 됩니다. 근데요. 이걸 하고 나면 점수가 잘 나오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바닥을 찍어요. 그래서 이때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때예요. 아이들한테요. 제가요. 야, 중세국어 막 수업하다가 니네 타임머신 생기면 언제로 갈래? 그럼 무조건 조선으로 가요. 세종대왕 죽이고 올 거예요 하는 때가 딱 요때예요. 딱 요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만큼은 먼저 해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원래 1학기 때 있던 건데 2학기로 넘어갔거든요. 한글 맞춤법 정도는 먼저 해놓는 것이 맞다. 문학 불안하세요? 불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범위가요. 공통국어 2에 문학 작품이요. 3개, 4개 들었어요. 그걸 2번에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 7주를 준비하는데 문학 작품 4개를 준비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너무 불균형하게 하나에 쏟으실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작품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은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중세국어 때는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가 매주 영상을 조금씩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론까지 영상으로 다 찍고 테스트로 점검을 할 거고요. 5주 차에는 세종어제 혼민정음하고 용비어 첨가를 다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제가 온라인에서도 요 강의하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고 그냥 다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꼼꼼히 분석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과제 거기 아마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한 회분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문학, 비문학, 우리 적용과제. 자, 얘는요 EBS 고3 수준으로 계속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시조랑 어휘. 그래서 얘는 테스트 수업 시작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30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어휘는 일주일에 50개. 그리고 시조는 10편. 시조 10편은요. 제가 아이들 읽기 힘들까봐 영상으로 10분 영상으로 또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30문제 테스트 보는데 80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재시험 치르고 가야 됩니다. 재시험은 100점이어야 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조사 중에요. 조사만 갈 수 있습니다. 경사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은 좀 빠져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테스트 본 뒤에 문학 수업, 독서 수업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5주차는 중세국어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요. 저는 리뷰 테스트를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날 수업한 내용을 그날 테스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볼 거고요. 혹시 이것이 미진하다면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과제 라인업입니다. 앞쪽엔 뭐 교재 라인업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과제 라인업에서 실전 모의고사는요. 이렇게 성적표 매주 나갈 거고요. 요 모의고사는 제가 아이들이 풀어도 괜찮은 제재가 있고 또 문제가 좋은 것들만 뽑았습니다. 실제 우리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두 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80점 초반대에 1등급 컷이 끊기는 모의고사는요. 풀어볼 의미가 없는 모의고사예요. 국어 측면에서는요. 왜냐면요. 전국에 아무도 정답을 제대로 알고 뽑는 문제가 하나도 한 문제 정도는 분명 있을 만한 모의고사거든요. 다시요. 전국에요. 이걸 알고 문제를 풀었을 아이가 한 명도 없을 문제가 포함된 거예요. 80점대 초반이 1등급 컷이 끊기면요. 실제로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지문하고 문제하고 매칭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문제 자체에 선지의 오류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못 느끼지만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은 다 걸러냈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풀어봐야 하는 모의고사. 작품도 괜찮고 지문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 모의고사만 소팅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거고요. 자, 모의고사는 80분 정도 치르는데요. 근데 오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답 확인까지 꼼꼼하게 해올 수 있도록. 자, 제가 수업하는 동안요. 우리 조교쌤들이 아이들 과제 검사를 쭉 할 건데요. 만약에 제 수업을 거의 다 들은 친구들이라서 모의고사 오답 확인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너 이거 베껴왔지? 대충 줄었지? 하면서 굉장히 아프게 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모의고사 오답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어휘, 시조 이렇게 나갈 거다. 라는 거고요. 우리 문학 적용 과제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대시 수업할 때는 현대시가 적용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뭐 소설을 하게 되면 소설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독서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경제 수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나갈 건데요. 자, 빈칸하고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구조도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테스트하고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면 매주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수업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제가 써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클리닉 대상입니다. 꼭 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항상 언제나도 자율적으로 클리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클리닉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으로 계속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럼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이 출석했습니다.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이에요? 과제는 몇 %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의 등급은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최고점은 몇 점이고요. 평균은 어떻게 되고요. 우리 아이 위치는 어떻게 됩니다.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